여러분은 치료를 위해서 매일 먹는 약 말고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이렇게 먹고 있어 건강식품 몇 가지나 되시나 세보신 적 있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이런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서 기능성 원료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기식 규정에 따라서 일정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식품과는 다르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그런 인증 마크가 있죠. 또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 섭취를 통해서는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라든지 기능성 성분, 또 어떤 건강상의 부족을 내가 개선하기 위해서 먹는 거다 보니까 정말 좀 이렇게 나은 분들이 먹고 있고, 또 과대 광고가 좀 많아서 항상 헷갈린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시간 제한 안 두고 최대한 좀 다양하고 그리고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그리고 우리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하는 원료라든지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한 식품으로 우리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구나. 맞습니다. 모든 식품은 다 그 식품들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기능은 생명 그리고 건강 유지하고 관련된 영양 기능을 말하고, 2차 기능은 맛, 냄새, 색, 그리고 감각적 기호의 기능을 말합니다. 3차 기능은 건강 유지 그리고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 조절 기능을 3차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은 바로 이거 3차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식품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은 아무 원료나 쓰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근거를 평가해서 인정된 그런 기능성 원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난 헷갈린다 하실 텐데 정리할게요. 이 건강보조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옛날 말이에요.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약처에서 기능성 원료를 인정한 제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기로 사용하고 있고, 옛날부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서 먹어온 식품이지만 식약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이렇게 건강식품 또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 건강기능식품하고 의약품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서 질병을 치료 혹은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고, 그러니까 의약품에는 유효성, 예를 들어서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이런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의약품의 형태와 식품의 형태로 모두 제조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걸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성과 안정성을 보증하는 하루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적용, 즉 영양소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거는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지방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꽤 길어요. 제가 이 부분은 표로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또는 멈췄다가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건강상의 이런 기능을 이렇게 향상시켜 준다든지 건강 유지의 개선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리 활성 기능을 하는구나. 이건 현재까지 31개의 기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억력 개선에 해당된다 그러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줌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표로 보고 계신 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입니다. 총 31가지죠. 세 번째,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 상태의 위험 감소와 관련된 기능, 즉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뭐냐? 현재까지 이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을 인정받은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 골다공증 그리고 충치, 두 가지입니다. 칼슘, 비타민 D, 잘리톨 등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건강기능식품들 중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들을 사례로 들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홍삼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건기식 판매량에서 단연 으뜸하면 홍삼입니다. 이 홍삼은 우리나라가 발전시킨 건기식입니다만 4가지 기능성이 인정됐습니다. 피로해소,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갱년기 증상 완화, 이렇게. 홍삼의 유효 성분 하게 되면 진세노사이드입니다. 이 진세노사이드는 인삼하고 홍삼에서 추출되는 주요 활성 성분이 바로 진세노사이드예요. 이 진세노사이드는 사포닌의 일종이거든요. 다양한 생리 활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약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는 고분자 진세노사이드보다 체내 흡수율이 높아요. 그리고 더 빠르게 생리 활성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는 분자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소화 과정에서 더 쉽게 흡수가 돼요. 이거는 우리가 생체 이용률을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홍삼은 공복에 먹는 게 흡수가 더 잘 돼서 식곤증이라든지 피로감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홍삼의 주성분 사포닌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흡수에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와 같이 활력이 필요한 오전, 식전에 먹으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 공복, 식후, 식사 중간 아무 때나 먹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위하고 장이난 약한데 하시는 분들은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후 1시간 이내로 혹은 잠자기 2-3시간 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홍삼하고 궁합 안 맞는 의약품이 있거든요. 바로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 당뇨약, 또 항응고제라든지 항혈소판제를 먹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홍삼 먹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홍삼 속에 있는 진세노사이드가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같이 먹게 되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당뇨약 드시는 분이다 그러면 너무 많이만 안 먹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 때문에 많이 드시죠. 요새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그런 균을 얘기합니다. 유산균을 포함해서 장내 유익한 균을 통칭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주된 기능성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등 장 건강 증진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보통 유산균은 언제 먹어야 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권위 있는 국내외 병원들의 가이드라인에는 정확히 언제 먹어야만 한다 이 기준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시간을 제시할 수 없고 그 시간이라는 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제품마다 각자 제시하기도 하는데 많은 의료인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시간과 방법은 아침 공복인 식전에 남아있는 위산을 물로 희석하고 유산균을 캡슐로 드시는 겁니다. 유산균이라는 게 위산에 약해요. 위산과의 접촉이 전혀 없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게 섞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위는 상하부의 밸브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충분한 시간 동안 위산과 섞이게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이 밸브를 잠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을 식후에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음식이 들어와서 위산이 다량 분비되어 있는 상태에 균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음식물이 위 속에서 충분히 분해되고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없을 때 그러니까 공복에 유산균을 충분한 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영양분이 섞이지 않은 물은 위가 밸브를 쉽게 열고 빠르게 통과시킵니다. 아니 그럼 공복이면 다 된다는 얘기 아닌가? 아침 식전을 권하는 이유는 수면하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은 공복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확실한 공복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아침 식전이란 말은 식사 후에 8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후에 먹어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시중 유산균에는 크게 캡슐형 그리고 분말형이 있죠. 이 분말로 된 것 중에 들어있는 당분 그리고 기타 성분들은 위가 이거 음식물이다 라고 인식할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분말형은 위가 음식이라고 인식하고 위의 유문 관략부를 잠그고 위산을 많이 분비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위에 원래 상처가 있는 분들은 속쓰리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죠. 캡슐형은 음식으로 인식될 확률이 낮습니다. 분말형을 먹거나 속쓰리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아무 때나 드세요. 이 분말형들은 대부분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많이 첨가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뭐냐? 유산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사산물로 만들어내는 몸에 이로운 다양한 성분들을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산균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산균들이 우리 장에 딱 정착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는 거의 죽겠지만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위산에 강해요. 그래서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분말령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프리바이오틱스라기보다는 포스트바이오틱스로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구나.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무 때나 드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농후 발효유 이런 것들은 위가 음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즉시 위산을 분비해서 소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런 요거트가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건기식 유산균에 비해서 먹는 양이 워낙 많아서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죽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남을 것이고 또 다량의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있는데 이것들은 위산에 강하잖아. 그대로 존재합니다. 청국장에는 유산균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있어? 이 청국장에 들어있는 건 고초균입니다. 이 고초균 역시 유산균 이상으로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균이에요. 고초균은 120도에서 40분 동안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청국장은 끓일 때 30분 이내로 끓이면 되겠죠. 난 유산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논문 분석, 해설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응용한 음식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그러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H유산균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다양한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 드시는 분들 많죠. 오메가3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EPA, DHA, ACA를 말하는데 이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감소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뇌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대 연구팀이 유방암을 일으킨 쥐를 대상으로 이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을 공급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그룹이 오메가6 지방산을 먹은 그룹보다 종양 생성 속도가 느리고 면역세포도 많이 발견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메가3는 좋은 것이고 오메가6는 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해요. 내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음식물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문제는 오메가3 대 6의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식물에 흔하게 존재하는 게 오메가6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메가6의 섭취량이 많아지게 돼서 오메가3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는 지방이 많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먹게 되면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후에 먹는 게 좋은데 이 오메가3를 밤에 먹잖아. 그럼 소화불량, 속쓰림 같은 위산 역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잠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가급적 밤에는 피하시고 점심 먹은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난 수술을 앞두고 있어 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오메가3가 혈전을 없애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약하고 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 저하가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해요. 비타민은 대부분 오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은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체 대사에 필수적이지만 체내 생성이 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약으로 드셔야 합니다. 육체 피로, 체력 저하,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눈의 피로 같은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이나 입술, 입꼬리에 염증이 생기는 구순 구각염은 비타민 B가 부족할 때 생긴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B를 섭취했을 때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식전에 먹으면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약에 난 속쓰림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식후에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특히나 만성 무기력증 그리고 피로함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비타민 B를 많이 찾는데 활력이 필요한 오전 식전 또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저녁에 먹으면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이후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피곤할 때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을 때 많이 찾으시는 게 비타민 C잖아요. 비타민 C 역시 아침에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섭취한 음식은 에너지로 전환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는데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먹으면 일부 영양소는 밤사이에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고 또 일부 영양소는 아침 식사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으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음식물로 인해서 기름기가 쌓이는 식후보다는 식전에 드시는 게 흡수가 잘 되는데요. 비타민 C가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먹었을 때 속쓰리다 하시는 분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섭취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안 남아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두세 번으로 나눠서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자기 전에 먹으면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설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인자 생성에 관여하는 지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입니다. 필로키논 그리고 메나키논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비타민에 붙는 이름 K는 혈액 응고를 뜻하는 독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간에서 배출되는 응고인자의 생성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골 단백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생성 그리고 분비가 바로 이 비타민 K에 의존합니다. 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기전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 섭취는 혈전이 과잉 생성될 위험이 있어요. 다만 이것은 분유를 먹는 신생아를 기준으로 한 거고 성인을 대상으로 과잉 복용의 독성 그리고 섭취량 상한선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비타민 K의 섭취 한계량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결핍할 때 위험성이 훨씬 크니까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결핍되잖아요. 그럼 골 손실을 일으키거나 지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결핍증은 심각한 출혈인데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비타민 K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K 기량제는 비타민 K하고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4하이드록시쿠마린 그리고 디쿠마롤, 와파린 등이 있습니다. 와파린 투여 시에 와파린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와파린 먹는 환자는 비타민 K 섭취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엽산은 비타민 B 복합체에 속하는 수용성 비타민의 하나입니다. 이 엽산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 성분이 녹색 채소 이파리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붙은 것으로 라틴어의 잎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1941년 시금치 잎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오늘날 WHO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엽산은 DHF라는 물질로 변해서 적혈구, 핵산 합성에 관여해요. 핵산과 아미노산 대사에도 작용합니다. 구내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핍이 되잖아요. 그럼 구내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엽산하게 되면 임산부가 신경 써서 먹어야 될 영양소로 알려져 있잖아요.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뇌, 척수 등 중추신경계 형성에 관여하는 비타민이 바로 엽산이기 때문입니다. 기형 방지를 위해서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데 임산부용 영양제가 아닌 일반 영양제의 경우에 임산부가 먹어서 안 되는 그런 성분까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신 가능성이 높은 경우나 임신을 계획 중이다. 그럼 임신 여부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엽산 섭취를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고 임신이 확인됐다. 그럼 임산부용 영양제 등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주로 녹색 채소하고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시금치, 아스파라거스는 엽산이 제일 많은 식품군이고 그 밖에도 뭐 깻잎,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 이런 녹황색 채소, 키위,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 강낭콩, 병아리콩, 완두콩 같은 콩류, 버섯, 견과류 등에도 많습니다. 엽산은 과잉보다 결핍할 때 문제가 됩니다. 엽산의 결핍은 영양실조,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흡수 불량, 수유기 등 요구량이 증가했을 때도 배설이 잦을 때 나타나는데 주로 보고되는 건 혈소판 감소, 적혈구 감소성 빈혈, 설사, 위장염, 설염, 구내염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엽산 결핍증은 심각한 기형 그리고 유산을 초래합니다. 대표적으로 태아 신경관이 손상이 돼서 척수신경 등 한복판에서 혹처럼 튀어나오는 이중 척추가 유발됩니다. 이 외에도 마비, 요실금, 학습 능력 저하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바로 이거 문해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모지가 많은 중국 산시성에서 다른 지역보다 기형아 발생률이 높아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바로 엽산 부족이었다는 내용이 국내 방송에도 소개된 적이 있죠. 이에 영국, 호주 등 80여 개의 국가에서는 빵에 엽산을 의무적으로 첨가하게 된 나라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자연에 존재하는 무기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과 함께 5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미네랄입니다. 인체의 여러 가지 활동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는데 종류마다 효능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실까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이게 아연이죠.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나트륨, 또 근육의 움직임과 에너지 방출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과 인 등이 있습니다. 미네랄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이나 보조제로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식품으로 섭취가 가능한데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식단 등으로 인해서 미네랄 부족 혹은 불균형 상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미네랄 중에서도 보조제로 많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영양소죠. 칼슘제는 저녁에 먹는 게 좋습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동시에 근육이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먹게 되면 숙면을 취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식사 후에 분비되는 위산하고 만나잖아요. 흡수율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에서 칼슘의 석회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칼슘하고 복용하면 좋아요. 천연 진정제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긴장된 몸의 이완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녁 식사 후에 혹은 잠들기 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아연은 면역 체계와 같이 세포 교체가 빠른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연이 결핍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이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영양소로서의 건기식의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어요. 드물게 구역, 구토, 설사, 두통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식후에 먹는 게 좋아요. 철분제는 종류에 따라서 먹는 시간이 달라서 복용 중인 철분제에 맞춰 먹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복에 먹는 게 좋죠. 음식물이 위에 남아있을 경우에 철분제 흡수율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복에 먹었는데 복부가 불편하다, 그럼 식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로 알려져 있죠. 꿀벌이 벌집의 작은 틈을 메워서 유해한 미생물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그게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비타민, 무기질, 18종 이상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고 50여 종의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플라보노이드가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로폴리스의 기능성을 항산화 작용, 구강 항균에 대해서 그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국내 한 대학 교수팀이 밝혀낸 바를 보면은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카페인산 에스테르 성분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심한 염증과 통증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죠. 인도메타신과 유사할 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구내염이나 여드름 같은 피부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국내 한 대학원에서 여드름 치료 경험이 없는 남녀 대학생 18명을 대상으로 2달 동안 안면 피부에 적용해 본 결과 여드름 염증이 많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홍조의 숫자, 색소 침착의 숫자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장점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속쓰림이 유발될 수 있어서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루테인은 저도 요즘 먹고 있는 영양소인데 루테인 자체는 눈의 황반, 그리고 수정체, 그리고 뇌, 피부, 심장, 척추 조직에 집중된 성분이에요. 현재까지 알려진 600여 개의 자연 발생 카로티노이드 성분 가운데 하나인데 체내에서 합성이 안 돼서 음식이나 보조제를 통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이 루테인은 약 25살부터 인체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흡연을 하잖아요. 그 비흡연자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속도로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루테인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신경 써서 섭취해야 됩니다. 이 식약처에서는 노화로 인해서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이 루테인이 유지해줘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했는데 하루 최대 섭취량은 20mg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루테인은 자외선,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등의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 아침 식사 직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콘드로이틴. 콘드로이틴은 콘드로이친이라고도 하죠. 그리스어로 연골이라는 의미인데 연골의 주 성분인 콘드로이틴은 관절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콘드로이틴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합성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이 콘드로이틴이 40대에는 20대 절반 수준으로 수치가 툭 떨어지고 70대에는 거의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이나 보조제 이런 걸 꾸준히 먹어주는 게 좋은데 콘드로이틴은 주로 소연골이나 상어연골에서 추출하는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안정성 그리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는 뭐냐? 바로 소연골류의 콘드로이틴이 유일합니다. 콘드로이틴 제품은 하루 섭취량이 1200mg이에요. 식전 식후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지만 공복에 먹을 경우 소화불량이라든지 더부룩함이 느껴진다면 식간이나 식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먹는 사람이다. 고혈압, 당뇨병, 임신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유기황화물 MSM은 메틸설포닌 메테인의 줄임말이에요. 콘드로이틴과 함께 관절 연골의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드시잖아요. 식이유황이다 라고도 하고 다이메틸설폰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데 건기식으로는 연골계통이나 항산화 제품으로 팔려요. 보스웰리아, 글루코사민, 히알루론산, 콜라겐 등 이런 성분하고 섞어서 팔기도 합니다. 관절, 항염증, 피부가 좋아짐, 기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두통, 교감신경 항진, 저녁에 먹을 경우 불면과 굉장히 생생한 악몽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MSM은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데 계란, 마늘, 고추, 브로콜리, 콩나물, 푸른잎 채소 이런 데에 들어가 있어요. 다만 식품에 들어있는 MSM 성분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기는 어렵고 또 황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공된 식품을 통해서는 섭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치료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영양제일 뿐이니까 효과, 부작용의 유무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잘 알아보고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코엔자임 Q10은 체내 에너지 생성 과정의 필수 성분입니다. 비타민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물질인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핵심 기능을 하는데요. 유해산소,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명 비타민 Q다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식약처로부터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학계에서도 노화, 성인병,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점을 꾸준하게 보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체내에서 알아서 만들어지는 성분이지만 우리 몸에서 합성량이 20대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식품이나 보조제 등으로 보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져서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 또 늦은 시간에 먹잖아요.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지방의 일종인 인지질의 하나예요.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입니다. 뇌, 척수 등 중추신경계 신경세포는 한 번 손상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포를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특히 뇌 신경세포막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분비되도록 자극을 줘요. 뇌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뇌 영양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일일 섭취량은 300mg, 그 이상 먹을 경우에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먹게 되면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어서 아침 혹은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궁합, 건강식품 한 건을 먹어도 되는지 이거랑 이거랑 먹으면 안 좋은 궁합 알려드리겠습니다. 철분과 비타민C 궁합이 좋습니다.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칼슘과 비타민 D, 칼슘하고 마그네슘 궁합 좋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25%만 흡수가 되는데 마그네슘, 비타민 D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다만 고함량 비타민 D, 고함량 칼슘을 병용하게 되면 칼슘이 지나치게 많이 흡수돼서 고칼슘 혈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하고 비타민 E 궁합 좋습니다. 오메가3가 몸속에 들어가면 산화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 E를 같이 먹게 되면 이 산화를 막는 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이 먹으면 궁합 안 좋은 건강기능식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안 좋은 궁합들은 1시간 이상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과 비타민C, 유산균과 종합비타민의 궁합이 안 좋아요. 유산균은 산에 약하기 때문에 산성이 강한 비타민C하고 먹게 되면 생존율을 떨어뜨립니다. 종합비타민에도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죠. 철분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궁합이 안 좋습니다. 칼슘과 철분은 체내 흡수 경로가 같아요. 동시에 먹잖아요. 체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철분을 마그네슘하고 먹게 되면 철분의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고 아연하고 철분을 같이 먹게 되면 서로 흡수율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제가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들은 어떤 것일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선 저는 아무래도 미량 영양소가 부족할 확률이 있으니까 매일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은 꼭 먹는 편입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장속 미생물의 중요성 그리고 오메가3의 중요성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편이긴 하지만 유산균을 직접 먹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메가3도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먹는데 사실 누구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접니다. 영양제가 아니라 뭘로? 들기름으로 오메가3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칼슘도 매일 먹는 편입니다. 루테인, 이거는 요즘 먹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루테인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확실히 달라.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올해로 19년 됐네요. 비타민C 메가도즈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mg짜리 비타민C 12알을 먹어요.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메가도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많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
가장 큰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를 먹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먹어야지 내 몸에 도움이 되잖아요. 잘 따져보고 나한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좀 적절하게 적당히 먹는 게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강기능식품들을 이 한 영상에서 다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채널 H와 함께 해밀레 하세요.